안녕하세요. EBS 사회탐구 수능윤리 강사 김종익입니다. 이제 만점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완성 단계로 여러분들이 왔다는 그 뜻인데 선생님이 매년 이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만점 마무리 강의까지 쭉 이렇게 쫓아온 학생들 그렇게 많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선생님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부 학습량도 많고 연계교재 공부하다가 자료 분석 그리고 연계교재 문제에 끙끙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에 반면 그렇다면 나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학생들은 정말 꾸준하게 EBS 커리큘럼을 따라가지고 선생님의 강좌를 열심히 꼼꼼하게 들었다라는 게 증명된 것이죠. 그러므로 너만은 정말 진정한 우리 이 TS 상상의 패밀리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점 마무리는요,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해드렸듯이 언급해드렸듯이 모의고사 총평해드리고 그 다음에 OX 선지,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만든 이 OX 선지 푼 다음에 매회 10문제씩 진행이 될 텐데요. 10문제씩이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강의 60분, 선생님 한 58분 30초 정도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에서 10문제이다 보니까 문제마다 나오는 개념들 우리가 5회분이잖아요. 5회분인데 강좌는 10강. 그래서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개념을 마지막까지 최대한 정리하면서 가면서 문제 풀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개념이 있었죠 라고 복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면 항상 그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1등급의 신화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면서 강의했을 때 학생들을 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개념을 복습하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강좌가 여러분들을 1등급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요, 개념을 건드리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왜? 첫 번째, 귀찮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위에서 계속 끝까지 만점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다. 개념을 다시 복습해야 된다. 자기만의 개념 노트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서브 노트들 시중에 되게 많잖아요. 남들이 정리했던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 학생 정말 필기 잘했네. 괜히 남의 필기 긍정, 남의 필기 칭찬하면서 얘는 왜 이렇게 필기를 잘했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죠. 나는 필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스타일이지. 그러므로 굳이 이러한 필기는 나에게 필요 없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 나는 정말 귀찮음 때문에 개념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즌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개념이 정리가 하기가 어렵다면 그래서 이 강좌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개념할 때 꾸준히 또 따라오시고요. 두 번째로는 개념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가 또 이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복합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개념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를 얼른 풀어버리고 싶은 거죠. 문제 풀면 답은 맞추거든요. 당연히 모의고사도 답은 맞출 겁니다. 답은 맞추면서 자신감은 상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푸는 이 만점 마무리 모의고사 내용들도 연계교재와 유사하게 변형된 스타일이기도 하고 기출문제에서 지금까지 익히 봐왔던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평가 문제에 적응이 되려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개념의 밑바탕에 딱 두고 흔들리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 출제됐을 때 여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요. 첫 번째 귀찮음과 두 번째 개념을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요소를 복합시켜가지고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이 강좌 진행될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꼭 따라오려는 그런 마인드로 강의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강의 시작할 때마다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다 보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수능의 그날 웃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들으면서 강의 잘 따라오세요. 자, OX 선지 가볼게요. 매 강좌마다 15개씩 제공이 되고 이 15개 중에 중요하다 싶은 내용 하나를 선생님이 뽑아가지고 마지막 우리 소통하는 1등급 TS 상상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눈여겨서 확인하고 진행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의 문제가 언어 분석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자, 메타윤리학이라는 것은 윤리학 위에서, 메타라는 것은 무엇 위에라고 있죠. 그래서 윤리학 위에서 너희들이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논리적 구조는 탄탄한지, 논증 가능성, 추론의 규칙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명제의 성립 가능성, 뭐는 뭐다 라는 게 명제예요. 이 명제가 제대로 성립이 되냐,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 라는 것을 연구하는 게 메타윤리학이죠. 그러므로 주로 메타윤리학은 언어 분석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선지는요, 6월 평가원 때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EBS에서도 Q&A 학생들이 많이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윤리적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선지 제시문을 보면요. 메탈학자들은 윤리학의 문제, 윤리학의 딜레마가 언어 분석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학적인 어떤 문제가 붙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언어 차에서 온다는 거죠. 정의가 무엇인가? 자,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도요.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저스티스라고 단순히 환원시켜버리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마이클 샌델 교수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봐도 마이클 샌델한테 우리나라 PD님이 가가지고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이클 샌델이 시대마다 역사마다 상황마다 정의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그러니까 저스티스에 대한 디파이네이션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플라톤에게 있어서의 정의가 뭐냐라고 메탈학적으로 물어보면 플라톤에게 있어서의 저스티스는 계급의 조화입니다. 덕의 조화. 철학자의 지혜와 군인의 용기와 생산자의 절제가 조화를 이룩할 때 이것이 정의라는 거죠. 그럼 플라톤에게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10챕터 이야기할 때 사회 정의 파트 할 때도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가가지고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나는 둘로 나누겠다.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를 나눠가지고 일반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이 시대에도 통용될 때 정의가 뭐냐? 정의라는 건 올바름, 공정함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정의롭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이 도출하겠지만 법을 준수한다는 것. 기본적인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는 뭐냐? 법을 지킨다는 거죠. 옳지, 그렇지. 그렇다면 일반적 정의는 법을 지킨다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특수적 정의는 무엇이냐면 특수적 정의 중요하다 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산응기분.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에 입각해서 분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보적 정의, 교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 할 때는 그 사람이 일으킨 손해만큼 배상하도록 하는 수치에 주목하는 산술적 비례.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지금 마지막 단계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배분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라고 하였고 기분이라 했죠. 그 다음에 응보적 정의,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한 정의에 따른 다른 개념들을 언어적으로 연구하는 게 메타윤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의 문제가 언어 분석으로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O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이다. 자, 규범 윤리학이라고 배웠어요. 규범 윤리학. 왜 우리가 규범 윤리학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말뜻 자체가 도덕 규범을 연구한다는 거죠. 도덕 규범. 여러 가지 도덕 규범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도덕 규범이 존재할 수 있고 학교에도 존재할 수 있고 어느 사회나 도덕 규범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 존재하는 도덕 규범이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해봤던 뭐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뭐 육체적 욕구를 가져다가 절제해야 된다. 자, 육체적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 라는 도덕 규범이 만약에 있다면 이 육체적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라는 도덕 규범은 정말 정당한 것인가? 이것이 진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우리가 규범윤리학의 역할이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범윤리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죠. 규범윤리학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도덕 규범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왜?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규범윤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도덕 규범이니까 도덕 규범을 당연히 필요하게 생각하겠죠. 왜? 이게 없으면 연구할 게 없잖아. 연구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도덕 규범으로서 인간의 육체적 욕구는 절제해야 한다. 진짜 절제해야 돼? 야, 욕구는 추구해야지. 지금 우리가 뭐 SNS나 매체를 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때가 있잖아. 인간의 육체적 쾌락은 추구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일단 근거가 있으려면 말할 근거가 있으려면 이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우리가 이론 규범 윤리학. 대표적인 이론 규범 윤리학 뭐 배웠어요? 인간의 의무를 중시했던 의무론, 결과를 중시했던 공리주의, 그다음 행위자의 성품, 덕성을 중시했던 덕윤리가 여기에 있었고 두 번째 이러한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규범윤리학의 근거를 제시하고 준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담당했더니 너무나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등장했던 게 실천 응용 규범 윤리학이죠. 하지만 당연히 이론 규범 윤리학이 연구했던 이론을 가져다가 실천 윤리학자들이 활용하니까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것도 O라고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둘의 공통점이 제시가 되죠. 이론 윤리학이나 응용 윤리학이나 둘 다 무슨 윤리학? 규범 윤리학 안에 있는 것이고 규범 윤리학은 도덕 규범을 필요로 하고 그렇지만 포인트 이론 윤리학이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론 윤리학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까? 자, 칸트의 의무론, 인간의 의무를 중시한 이론이에요. 그럼 칸트의 의무론은 도덕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왜 이렇게 의무를 중시하지 않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까?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칸트가 그 시대에 필요한 이론을 접목시켰던 게 의무론이죠. 공리주의도 벤담이 공리주의를 만들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딱 걸었을 때 베카리아가 말한 거라 했죠. 이 최대 다수와 최대 행복이란 말은 왜 했냐면 그 당시 영국 상황이 그런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가진 자는 자신의 배만 불리기 시작하고 못 가진 자들이 억압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수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등장한 사고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자들도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자들도 이론에 관심 있고 문제 해결에 관심 있지만 주로 이론에 치우쳤다 이 뜻이고 응용 윤리학자들이 아무리 현실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다 할지라도 이론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왜? 아까 이 구조에서 봤잖아요. 이론을 접목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 둘의 공통점은 도덕적인 이론과 문제 해결에 둘 다 관심이 있지만 어디에 주안점이 있냐 이거죠. 이론 윤리학은 이론에 주안점을 두었고 응용 윤리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응용 윤리학에서 보다 더 강조되는 성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용 윤리학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우리 단원별로 쭉 보다 보면 생명, 죽음, 가족, 성, 사랑, 과학, 환경, 정보, 사회, 문화, 예술, 지구촌, 평화 다양한 영역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학제적이라고 이야기했죠. 학제적. 자, 3번 이제 가볼게요. 3번. 기술윤리학. 자, 기술윤리학. 이때 기술윤리학은 서술한다는 뜻이라 했죠. 기술윤리학은 도덕은 원인과 결과로 탐구될 수도 있다고 본다. 자, 이거는 한 번도 지금 여러분들이 기출되지 않았지만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기술윤리학은 도덕은 원인과 결과로 탐구될 수도 있다고 본다. 옵니다. 오.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결과로 탐구된다. 자, 인과관계를 주로 탐구하는 게 어디냐면 과학에서 이거를 경험과학적 성격이라 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원인적으로 발생이 되면 결과가 드러나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이죠. 사실. 이 사실을 연구하는 게 기술윤리학이잖아요. 어떠한 도덕적인 현상이 사실적으로 있는가? 어떠한 문화적인 현상이 거기에 있는가? 라고 경험과학적으로 연구해보고 기술하는 게 기술윤리학이죠. 아, 저 사회에는 저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기술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원인이 뭐냐? 과거부터 사람들이 관계 지향성을 중시했다. 사람들이 온정주의 문화가 있었다. 이러한 영향은 유교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홍익인간의 정신 이런 것들을 가져다 기술하는 게 바로 기술윤리학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윤리학은 도덕은 원인과 결과로 탐구될 수도 있다. 즉 사실로 탐구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기술윤리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윤리학은 사실을 가져다가 서술하다 보니까 어떠한 가치 판단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동체주의 문화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다까지 가는 거지
공동체주의 문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당위를 드러내거나 공동체주의 문화는 선한 것이다라는 어떤 가치평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윤리학을 가치 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기술윤리학이 가치 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무슨 윤리학과의 공통점? 메타 윤리학과의 공통점이라고 이거는 작년 2017년도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내용이고 아직 출제가 안 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타 윤리학도 언어의 의미만 분석하는 거잖아요. 야, 정의라는 것의 뜻이 뭐야? 여기 어떤 가치 판단이 있어요. 정의는 조화다. 여기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공통점은 가치 중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가 둘의 공통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술 윤리학은 원인과 결과로 탐구될 수 있다. 경험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4번, 이 단어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주일무적. 오로지 하나로 집중해가지고 잡스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주일무적이에요. 딱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태도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도 제일 어려운 태도 중에 하나가 주일무적이죠. 주일무적. 자,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오로지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강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강의를 준비한 시간에도 여러분들만 생각하면서 오로지 강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 SRT라는 것을 타고 수서역으로 기차를 이렇게 쫙 타고 오면서 그래 오로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강의 준비하면서 만점 마무리 OX 선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이게 어디 교재에서 내가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탐구해보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만점 마무리 문제 1번부터 10번을 보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스마트폰이란 물건을 건들기 시작하면서 바탕화면에 나와 있던 하나의 이 게임, 제가 진짜 게임은 안 하는데 제 핸드폰에 게임이 딱 하나 있어요. 이 게임이 하나가 있는 이유가 제가 게임을 안 하다가 정말 안 하다가 학생들과 이 소통하고자,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요즘 학생들은 어떤 게임을 하는가 몇 년 전도 아니고 한 1년 전에 이렇게 학생들의 수업하다가 너희들은 무슨 게임을 하니? 라고 했더니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닛들이 나와가지고 남학생분들은 좀 알 텐데 여학생분들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성이 이렇게 3개가 있고 이 성을 이렇게 하나씩 공격하는, 그래서 남보다 내가 얼마나 성을 빨리 무너뜨리는가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어볼 막 이런 거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게임을 아이들이 좋아한다길래 저도 건드렸는데 시작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게 이렇게 빠져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능력치를 올리는데 능력치를 올릴 때 살짝 이 결제를 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해야 능력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결제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와이프는 모르니까 이 강의를 와이프가 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 게임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판만 해볼까라고 눌렀다가 한 2-3판 하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주일무적에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주일무적은 오로지 그냥 딱 강의 준비하라 했으면 강의 준비, 공부하기로 했으면 공부라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로 집중해서 그것에 매진해야 되지 다른 것이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태도는요, 조선시대 유학자로 치면 우리 1000원짜리에 계신 아주 위대하신 1501년에 태어나셨던 이황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다 이렇게 게임했던 건 이황 선생님이 혼날 내용이겠죠. 이황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은 주로 어디서 이야기한 거냐면 성리학에서 이야기한 태도인데, 성리학에서 일을 할 때는 아주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태도가 바로 경의 태도입니다. 경을 선비라는 책을 저술하셨던 김기현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경의 태도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내가 어떠한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두려고 하는 노력. 정말 중요하겠죠.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정한 마음. 그리고 2번째로 일을 할 때에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하는 태도가 경이다. 그 오로지 집중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경의 태도 중에 하나가 주일무적인 것이죠. 근데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수양은 뭐냐면요, 이거는 신독이라고요. 홀로 있을 때도 자신을 가져다 진실되게 지키는 태도, 이것도 경의 태도 안에 들어가지만 주일무적의 태도는 오로지 하나로 마음을 둘셋으로 나누지 않고 집중하는 태도이고,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수양은 신독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X로 가야 되겠죠. 신독의 태도는 뭐 할 때 기억하라냐면, 이 개념은요
과거의 개정생윤 이전에 유교가 있을 때는 자주 출제가 되었다가 지금 개정생윤돼서 출제가 잘 안 되지만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여러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수양 언제 필요해요? 사이버 유리 때 필요하겠죠. 비대면적 매체라 생각해서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어긋나다라는 이야기를 유교 입장에서 신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밀은 토론과 경험을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어요. 옵니다. 그래서 밀은 토론을 강조했던 거죠. 혼자만 생각하다 보면 자신만의 의견만을 개진하다 보니까 인간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경청해보고 그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는 태도가 토론입니다. 당연히 밀은 공리주의자다 보니까 경험도 중시하죠. 토론과 경험을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는 게 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6번째, 규범윤리학은 사실과 당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X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규범윤리학, 윤리학이라는 건요 사실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당위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윤리학은 사실일 수 있어요. 뭐는 뭐다라는 게 그냥 써주는 거죠. 그렇지만 규범윤리학은 뭐뭐이다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먹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드러내는 게 규범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는 건요 사실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당위성이 드러나는 학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규범윤리학은 당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X로 가야 돼요. 기억하세요. 당위에 관한 것. 다음 7번째, 규범윤리학의 과제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규범윤리학의 과제는요, 이것도 매력적인 선지인데 실제로 어떻게 행위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면 이것도 사실만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 라는 게 규범윤리학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규범윤리학의 과제는 실제로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행위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비틀어서 선지 만드는 거예요. 규범윤리학의 과제는 인간이 어떻게 행위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당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당위가. 그것을 말해주는 게 규범윤리학이니까 이것도 X로 갑니다. 이것도 연계교재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료에서. 윤리학은 심리학의 연구 업적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연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거, 기술하는 게 기술윤리학이니까 이 심리학을 다른 말로 대체하면 기술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규범윤리학은 기술윤리학의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관계지향성이라 했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자,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라는 말은 뭐냐면 너와 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했더니 친구가 갑자기 그래 야 언제 먹을까? 다이어리를 꺼내고 노트를 꺼내 시작하든지 야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먹을까? 이 시간에 먹을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얘는 뭐지? 갑자기 우리가 이거 우리 성향이 약간 맞지 않는데? 이런 심적 성향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관계지향적 성향이 있다라는 걸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냐? 이런 심리학적 상태가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문제점은 뭐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학이 필요할까? 라는 게 바로 규범윤리학자들이 하는 거죠. 아니야, 밥 먹자며 밥 먹자고 했는데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먹자는 게 정해져야 되지. 이게 틀린 태도는 아닐 수 있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윤리학이. 여기는 O로 가는 거고. 기술윤리학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활 속에 작용하는 도덕규범에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이 도덕규범을 서술해 주는 거야. 아, 저 나라엔 이런 도덕규범이 있고, 아, 대한민국에 가봤더니 어린아이들이 웃 어른을 섬기면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이런 도덕규범이 있구나 라는 거 서술하는 게 기술윤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윤리학을 신이나 이성 같은 도덕적 원천에 대한 탐구로 이해하는 것을 의무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도 이성을 이야기하고 또 이성을 강조했던 칸트의 의무론 윤리, 당연히 이건 O로 가야 됩니다.
실천 윤리학은 자 응용 윤리학. 응용 윤리학은 도덕 원리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했죠. 아까 도덕 원리의 근거, 준거, 이론적 근거는 누가 제시하냐면 실천 윤리학이 아니라 이론 규범 윤리학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X로 가야 되겠죠. 실천 윤리학이 도덕 원리의 근거를 활용하긴 하죠. 그렇지만 주된 관심이라 했잖아요. 주된 관심은 이론 규범 윤리학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자, 12번. 정의주의적 입장이 뭐냐면 감정주의. 우리가 메타 윤리학 이야기할 때 비인지주의 할 때 윤리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 표현일 뿐이다. 도덕적인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 표현일 뿐. 규정주의도 있다 했어요. 명령일 뿐. 정의주의적 입장에서는 도덕 판단을 감정의 표현으로 보죠. 윤리학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일 뿐 진술의 진위 여부를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주의적 입장에서는 도덕 판단을 감정의 표현으로 보며 진술의 진위를 논증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X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지주의 입장에서는 윤리학이라는 것의 감정 표현일 뿐이므로 학문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논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비인지주의의 성격입니다. 정의주의적 입장. 밀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것도 보세요. 공리주의 하면 학생들이 착각하는 제일 1번이 뭐냐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강조하니까 공리주의는 개인주의일까요? 전체주의일까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하면서 개개인들이 행복한 걸 강조한 거지 어떤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 이거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밀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전체성을 존중해 줌으로써 사회와 인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개체성입니다. 개체성, 개별성이에요. 공리주의는 전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계교재 강의할 때도 공리주의는 공동체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합니다. 근데 선생님 공동체주의를 싫어하다 보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할 때가 있죠. 근데 선생님 공리주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실현하다 보면 개인이 무시될 때가 있는데 이게 공리주의가 추구하다 보면 나온 단점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이 나서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시다, 소수의 자유를 억압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수의 행복을 싫어하다 보니까 나왔던 단점이라고요. 단점. 그래서 여기는 X로 가야 되겠죠. 전체성이 아닙니다. 기술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에 대한 가치평가를 배제한다고 했죠.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치 판단. 사실적으로 서술해 주는 겁니다. 토론 과정 중 주장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게 수능 완성 여러분 1챕터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출제가 한 번도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넘겨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떠한 딜레마 해결 과정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쟁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한 다음에 최선의 대안 도출하고 반성하는 단계 이것만 생각하고 이쪽 어떤 주장하기 토론에 있어서 주장하기 단계에서는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 검토를 받은 후 보완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해 나아가는 단계가 주장하기 단계예요. 주장하기 단계 기억하셔야 됩니다. 15번도 5로 가게 됩니다. 자, 15가지 선지 여러분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고 검토하고 연계교재에서 선생님이 만든 선지니까 이런 것들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능 완성 1챕터 이게 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 문제 가보겠습니다. 만점 마무리 1회. 자, 1회는요 1회답게 문제가 솔직히 진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짓 없이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공부 패턴이 맞다면 이거 다 처음 본다 어렵다 이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20문제가 다 평이에요. 정말 이렇게 수능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1등급 컷이 한 48점 만약에 1점짜리 문제가 있다면 49점 왜냐면 50점은 너무 이제 비인간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점 만점이 수능 1등급 컷인 적이 있었죠. 50점 만점이 1등급 컷인데도 막 만점자가 막 4%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만점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꼭꼭 말씀을 드렸었죠. 1회처럼 모의고사 출제되면 선생님은 50점 만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마무리 단계에서 한 48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챕터별로 분류별로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봤던 어떤 윤리학의 분류, 사형제도랄지 뭐 분배에 있어서의 뭐 노직과 롤스의 내용이랄지 해외 원조랄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지금까지 쭉 따라왔다면 아 맞아 나 이거 봤던 문제라고 만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모의고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1번부터 가보면요. 1번 대화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요즘 이제 최신의 1번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1번 스타일도 변천 과정을 보면 재밌어요. 그 생활과 윤리는 좀 늦게 나온 과목이다 보니까 1번 문항이 주로 지금까지는 박스형 안에서 뭐 값을 아니면 해가지고 규범 윤리학 입장에서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뭐 아니면 뭐 세 가지 입장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뭐 간과 강조 시리즈로 나왔다가 지금 이제 말풍선 스타일로 만화 스타일로 나오는 게 이제 좀 출제 경향으로 또 나오곤 있죠. 그럼 이제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1번부터 보면요. 저는 윤리학은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멘트를 줬죠. 현대인의 삶의 도덕 문제 해결책. 여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니까 왼쪽 화자는 지금 실천 윤리학자인 거죠.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 해결을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오른쪽 학자가 저는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준거 아까 말했잖아요. 근거와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니까 내가 어떤 행동할 때 무조건 정직해야 돼. 인간의 의무를 지켜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강조한 학자도 있고 야 거짓말을 할지라도 결과가 좋으면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행동 준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의무론인가 공리주의인가 제일 많이 우리가 풀었던 문제죠.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화자는 지금 이론규범 윤리학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왼쪽이 그렇습니다만 그보다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 삶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아예 제시문에 이제 더욱더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왼쪽은 실천 윤리학. 그렇다면 저와 당신은 그랬더니 지금까지 많이 풀었던 문제는 실천 윤리학 입장에서 이론 윤리학한테 너는 구체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해결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론 윤리학자들이 너는 더욱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보다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면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실천 윤리학자가 이제 메타 윤리학자를 공격하고 이론 윤리학자를 공격하고 기술 윤리학자를 공격하는 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나왔던 문제는 둘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죠.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죠. 규범 윤리학자니까 도덕 규범을 필요로 하고 둘 다 이론에도 관심 있고 문제 해결에도 관심 있고 그리고 둘 다 윤리학자다 보니까 아까 우리 OX 풀었죠. 윤리학이라는 것은 사실에 관한 학문이 아닌 규범 윤리학은 당위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무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처럼 윤리학을 당위에 관한 학문으로 본다. 이게 맞는 거죠. 무엇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기억 맞아요. 니은 윤리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하는 건 뭐라 했어요? 이건 그냥 기술 윤리학이죠. 기술 윤리학. 니은은 틀린 거고. 도덕 판단을 위한 도덕 규범의 필요성을 중시하죠. 도덕 규범이 필요하고 도덕 규범이 있어야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범 윤리학의 공통점 디귿맞고 도덕 언어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타 윤리학자라고 했죠. 윤리학 위에서. 그러니까 요즘 이 메타라는 개념에 의해서 여기저기 여러분들 다 환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메타 의학 이렇게 쓰기도 하고 메타 의학이라고 말하면 뭐냐면 이제 의학 위에서 의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이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이런 방법들을 썼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성립되는 건가? 이게 진짜 질병 치료를 하는 거야.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감기가 바이러스다 보니까 감기가 이게 치료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냐? 허리가 아프면 이걸 가져다가 치료할 때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냐? 이러한 치료 방법이 여기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의학 위에서 바라보는 메타 의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뭐 예능 프로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채널 여러분 돌리다 보면 뭐 먹으면 뭐 몸에 좋아진다는 게 됩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셔서 어떤 동아리 이름을 정하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 집단 이름을 정할 때 야 우리는 앞으로 뭐 음악과 관련된
뭐 동아리 만들어보자면 메타뮤직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음악 위에서 군림하면서 진정한 음악을 추구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할 수도 있겠죠. 메타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무엇 위에 메탈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규범률의 공통점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자, 2번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환경윤리 문제인데 보다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림은 수행평가 문제지에 학생이 답을 표시한 것이다. 기억에서 니을 중에서 옳게 표시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을 모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으면 예, 옳지 않으면 아니요. 그러니까 둘 다 yes 하면 예다 하면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에다가 체크를 하라는 뜻이죠. 근데 갑을 봤더니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폴목이라 했죠. 폴 테일러죠. 자, 폴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예요. 인간, 동물, 식물에 해당하는 모든 생명체는 추구하고자 하는 고유한 선이 있다 했죠.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식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모든 생명체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폴 테일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폴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를 다 존중하는 거죠. 인간, 동물, 식물.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폴 테일러 입장에 따르면 인간, 동물, 식물 모두 생존, 성장, 발전, 번식한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식물까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삶의 주체로 여긴다 이겁니다. 근데 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식물을 가져다 함부로 간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불간섭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악행 금지, 해악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체에 있어서. 간섭하는 것은 어디까지 간섭하지 말라 했냐면 생태계에 간섭하지 말라 했어요. 왜? 생태계에 간섭하면 생명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만하지 말라 했습니다. 야생동물들을 잡으려고 어떤 덫을 놓고 사냥하려는 거, 생명체에 악한 행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기만하려고 하지 않는 거, 성실의 의무, 그 다음에 해를 가했으면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원칙이 바로 보상의 원칙. 이런 4원칙을 제시했던 게 폴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입니다. 식물까지 존중하라 이거죠. 을은 봤더니 개체는 상호 의존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모든 것은 존재 이유가 있으며 대지라는 게 나왔잖아요. 대지윤리. 누구냐면 레오폴드죠. 레오폴드는 대지윤리 사상가답게 개별 생명체보다는 생태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했죠. 그러니까 생태계의 가치를 중시했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레오폴드가 개별 생명체를 무시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개별 생명체 가치도 있지만 개별 생명체와 생태 공동체의 가치가 상충하면 그때는 생태 공동체를 중시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체보다 생태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므로 전일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폴 테일러는 생태 공동체보다는 개별 생명체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쪽은 개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런 개별 생명체를 강조하는 개체론의 입장에서 너희들 대지윤리, 생태 공동체를 중시하는 생태 중심주의는 너무나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개별 생명체를 가져다 억압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환경 파시즘의 입장으로 비판한다 그러죠. 너희들은 환경 파시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어떠한 여기는 어떤 식물까지 존중한다, 여기는 무생물까지 존중한다라는 개념보다 공통점, 차이점처럼 둘 다 옳으면 예, 옳지 않으면 아니오로 가야 되니까 주장 1.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다. 자, 이거 가지고 아직도 지금 질문하는 학생들 있는데 수능 특강이 지금 정오표가 개정이 됐다 했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 수능 특강 연계교재 지필진 선생님하고도 이게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정오표가 그래서 나온 건데 착각하지 마세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누가 말해도 인간이에요.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모럴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지금 도덕적 주체의 개념과 모럴 서브젝트에 해당하는 지금 도덕 주체, 이 개념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어서 수능 특강이 이제 연계 교재가 정오표가 정리가 된 거 보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2018 대수능에서는 도덕적 주체의 개념은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인간에게만 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 수능 특강 정오표를 보지 못하고 도덕적 주체의 개념,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학생은 선생님이 연결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전공 서적에 이걸 가져다가 번역상 어떤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들이 번역할 때 모럴 서브젝트를 가져다 도덕 주체로 번역한 교수님들이 있어요. 책에.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동물도 도덕적 주체라고 써있는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혹여나 봤다면, 교재나 어디서 봤다면 그건 도덕적 행위의 주체, 도덕적 능력자로서의 주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주체의 개념입니다. 삶의 주체의 개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설 모의고사 문제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만든 문제 아니면 어떤 사설 문제집 이런 것들을 풀다가 동물을 도덕적 주체라고 어떤 선생님이 써놨다면 이건 도덕적 능력자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그냥 삶을 영위하는 삶의 주체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만 해당하는 건 이건 불변의 진리고 도덕적 주체 가지고 개념이 혼동이 왔지만 수능특강 결론 드립니다. 수능특강 정오표가 변경이 된 거 보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에서 도덕적 주체는 인간으로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이렇게 막 미심쩍은 마음이 남아가지고 라는 학생들은 제시문에 만약에 도덕적 주체가 인간도 써있고 동물도 써있다면 그 동물에 써있는 도덕적 주체의 개념은 절대 도덕적 행위 주체의 개념이 아니고 무슨 주체의 개념이다? 삶의 주체로서의 개념을 거기에다 써놓은 것이지 절대 동물이 도덕적 능력의 주체로 써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뭐 여러 가지 뭐 기사나 뭐 뉴스 보다 보면 동물도 막 도덕적 행동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본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선 사자가 어떠한 사슴을 잡아먹었는데 사슴 잡아먹다가 사슴의 배를 이렇게 먹다가 배에 어떠한 새끼가 있는 걸 보고 막 도덕적으로 막 미안함을 느껴가지고 여기에서 막 어슬렁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우리 이 교과서 교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덕적 능력자 행위의 주체는 누구? 인간만이라고. 인간만. 인간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누구나 공통점이니까 얘로 가는 건 맞는 거고 기억. 토양과 물은 도덕적 공동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건 무생물이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 레오폴드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둘의 공통점이 아니니까 아니오로 가야 되겠죠. 맞아요, 니은도. 생명체의 고유의 선은 인간에 의해 부여된다. 이건 지극히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오로 가야 되겠죠.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가 도덕적 기준이 된다는 건 아니오죠. 왜? 테일러도 동물 식물은 도덕적 행위 능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레오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오로 가니까 기억 니은 니을.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 3번을 문제만 이렇게 살짝 2초 보면 딱 밑에 내용만 2초 보면 니부어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니부어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딱 문제 보고 니부어인가 아닌가 이런 건 하나도 없어. 딱 보고 니부어야 그냥. 니부어예요, 니부어. 이렇게 문제 풀어요, 다 지금. 응? 하물며 한 번 더 공부할 학생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모든 인간 집단 개인 오케이 니부어 이렇게 푼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놓쳤던 게 뭐냐면 평가에서도 출제자가 출제할 때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니부어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지금 원문을 가져다가 윤문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문단만 보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뒤에 중요한 내용들을 놓쳤던 거죠. 그 놓쳤던 내용들이 출제가 재활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됐던 내용들이 여기 뒤에 다 숨어 있어요. 보세요. 모든 인간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책의 원래 원전에 있냐면 집단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끼리는 된다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에는요. 합리적인 설득으로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이타심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집단에서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개인은 이타성을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지만 사회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기 때문에 개인의 이상과 사회 이상은 추구하는 게 다르다 했죠. 그렇지만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도 않고 평가에서 출제했던 건 뭐냐면 양자사의 모순은 지속적이긴 하지만 모순 지속적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조화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1번 개인의 도덕적 성찰은 그래서 정의 실현에 기여하죠. 개인의 도덕적 성찰, 개인의 이상
이 추가오장 이타심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도덕적 성찰만으로 사회 정의 실현이 되는 건 아니죠.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맹목적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집단에 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 중에 보세요. 부산행 한번 보세요. 부산행. 자,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봤어요. 부산행이 이게 좀비화 되어 가는데 좀비화 되어 가면서 점점 더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인간성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적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가 좀 되긴 했지만 마지막에 인간이 타고 있는 칸과 좀비들이 몰려올 때 거기 있는 주인공들이 문을 열어주라고 할 때요. 열어주라고 할 때 그때 저는 느꼈어요. 지금 뒤에서 좀비처럼 변한 사람이 진짜 좀비인지 아니면 저 앞칸에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 인간들이 좀비인지 이걸 아마 감독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배우가 막 좀비로 변했다가 마음이 아프다. 나중에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마음 아파. 그럼 이게 단순한 영화가 아니고 진짜 이 시대에 존재하는 좀비는 누구냐는 거죠. 그 좀비는 개별의 인간성이보다는 집단에서 드러나는 이기적인 인간이야말로 진짜 좀비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영화 장면 보면 이제 진짜 인간성을 회복한 인간만, 그 영화가 그래요. 여러분들 뭐 권선징악으로 봤겠지만 진짜 인간성을 회복한 인간만이 살아남아서 군부대가 바리케이트를 하고 있을 때 터널에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군인이 사람임을 알아봅니다. 좀비가 아님을. 아마 그 사람의 행태, 걸음걸이 모습에 인간성이 드러나는 걸 멀리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임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멀리서도 드러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간성인데 이런 인간성을 회복한 사람이야말로 집단 안에 이기주의를 내포하지 않은 진정한 인간이다. 아마 그런 내용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영화를 보고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와이프랑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영화는 영화로 보라는 우리 와이프의 이 잔소리 때문에 그냥 나 혼자 묵혀두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집단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볼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집단 이기주의적 소스 같은 것들이. 어떤 경우에도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안 된다. 이건 이미 출제됐던 거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인 수단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비합리적이야, 이거 폭력이야, 이거 강제력이야. 그래서 니보의 책에 뭐라 나와요? 양심이 높은 개인들이 허락하지 않는, 승인하지 않은 이기심, 원한, 반항, 강제력 같은 비합리적인 수단도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 쓸 수 있다 했죠. 3번이 틀린 거고,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제시문에 나와 있고, 개인의 도덕성이 반드시 사회의 도덕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간도 사회에서는 비도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이 여기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가해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문제 풀 때 뭐라 했어요? 이거 아마 이거 몇 번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원래 출제 의도가 이 3단 문법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출제할 때 이렇게 3단 문법 대존재, 소존재로도 출제하진 않았어요. 전제 1, 2로 출제를 했는데 뇌활동이 회복 불가능하게 정지된 상태인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가 내용이 뇌사 찬성이잖아. 가 내용을 나 그림으로 나타냈으니까 가나 나나 똑같아요. 가 내용이 뇌사 찬성이니까 반론은 뇌사 반대겠지. 굳이 여기 소존재 구하고 싶은 사람 이거 맨날 뭐 공식처럼 풀겠지만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뇌사는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게 소존재겠죠. 반론. 뇌사를 인정해야 장기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면 유용하다. 이거 지지하는 논거죠. 뇌 기능이 정지되면 인간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니까 뇌사를 인정하자라는 관점이죠. 이것도. 장기적 출이나 기증을 위해 뇌사 판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뇌사 판정에 따른 장기 활용을 가져다가 하면 안 된다라는 반론이 3번이죠. 3번. 장기적인 치료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인 경제적 고통을 고려하기 때문에 뇌사를 인정하자는 거.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장기는 한정돼 있죠. 그렇지만 회복 불가능하게 지금 뇌사 판정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위해 남겨두지 말고 적출해서 활용하자는 것도 지지 논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반론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3번이 반론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자 우리가 배운 생윤에서요 등장하는 고대 서양 사상가는 많지 않습니다. 성찰과 토론할 때 등장했던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정의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입니다. 근데 자연법 때문에 스토아파도 있는데 봤더니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이거는 너무 많이 봤죠.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최근에 평가에서 이제 이거 틀어가지고 현자는 죽음을 가져다가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존재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자 에피쿠로스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 유물론입니다. 오로지 물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도 육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적 관점. 두 번째는 경험주의인데 이 사람 인간의 쾌락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어떤 감각과 경험을 강조하는 게 에피쿠로스인데 감각과 경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육체라는 것이 그렇다면 사라지는 게 죽음이니까 죽음 이후엔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고 어떤 쾌락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이꼴 뭐라 그래요? 현세적 삶을 중시했다. 현세적 삶을 중시했기 때문에 내세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내세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와의 공통점, 에피쿠로스와 유교 둘 다 현세적 삶을 중시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현세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유교에서는 현실을 살 때 도덕적인 삶이 중요했던 거고 이 도덕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유교에서 강조하는 의를 강조하고 인을 강조하는 삶이었던 거고 여기에서는 정신적 쾌락을 얘기했던 거죠. A씨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니까 에피쿠로스가 할 말은 죽음을 통해 영혼에 갖추었던 육체의 방 플라톤, 죽음을 소용하는 결단 실존주의,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것 도가, 죽음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또 다른 삶의 시작은 불교죠. 이거 쉬운 문제예요.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며 죽음에는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다.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쉽지만 에피쿠로스 유물론과 경험론적 입장에서 이야기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경험론 이야기할 때 원자도 이야기해요. 원자. 일단 하나만 던져주세요. 원자. 다음에 또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6번 보면 갑의 입장에 대해 의리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 이건 재시문 추론 문제인데 갑. 인간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와 성적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상품의 판매를 위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성적 매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성상품화, 성적인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 인정하는 거고 인간의 성은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성상품화는 인간의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그 자체로 소중한 성의 가치와 의미를 변질시키고 외부의 강요 없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반대 논거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 대해 의뢰할 수 있는 말은 성상품화를 반대하는 거죠. 기업, 성이 지닌 인격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칸트도 많이 하는 말이죠. 성을 이용한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 갑의 입장이고 성의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성적 이미지나 상징을 소비 충동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반대 논거.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 4번으로 가는 겁니다. 7번. 이거는 문제는 참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점도 찍고 네모도 있고 답은 되게 쉬워요. 그림은 어떤 학생이 작성한 노트 필기 일부인데 노트 필기 아주 잘했어요. 주제 생명복제 윤리적 쟁점, 동물복제에 대한 논쟁, 찬성 입장. 동물복제를 통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 유지할 수 있다. 자, 반대 입장이에요. 동물복제 반대. 개체복제 뭐냐면 인간 개체복제. 찬성 입장 불임 부부의 고통을 덜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 입장인데 이제 가보면 하나씩 1번 동물의 생명을 당연히 수단으로 여기게 되겠죠. 이거 왠지 7번 문제는 거의 고1 도덕 수준 문제인데 2번 희귀동물이 멸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동물복제하면? 희귀동물이 멸종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지금 뭐 대표적인 희귀동물 중에 코뿔소 무슨 뭐 코뿔소도 많죠. 코뿔소의 뭐 코가 어떤 약제 효용이 있다라고 해갖고 어떤 코뿔소는 전 세계 뭐 100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복제하면 되잖아요. 지금 1000마리 막 10,000마리 막 이렇게. 2번 틀린 거죠.
당연히 인간 복제, 인간 존엄성 훼손할 수 있고, 인간 복제하면 나하고 똑같은 김종이 생기면 인간 정체성 혼란 초래할 수 있고, 둘 다 자연 질서에 당연히 위배되죠. 여긴 정답 2번입니다. 1학년 문제 패스. 자, 8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다. 이게 밀턴 프리드먼이 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만이나 부정이득의 발생 없이 공개된 자유경쟁 참여라는 게임 규칙 안에서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활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자유경쟁에 참여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런데 밀턴 프리드먼 말고 다른 사람은 기업은 이윤 증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자선과 기부 행위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래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바로 이윤 극대화임을 간과한다라고 말하겠죠. 기업의 이윤 추구는 기업의 효율성을 제어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이런 말 할 수 없겠죠. 기업은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윤 극대화에 힘싸움을 간과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게 프리드먼의 입장이 아니죠. 법은 준수해야 되고, 기업 이윤의 사유 환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처럼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거, 이윤 극대화하는 게 사회적 책임이야. 이게 프리드먼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90번은 윤사스럽게 이론규범 윤리학이 쭉 나열된 내용인데요. 갑을병은 서양 사상가들이래요. 물음에 답하면 갑.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 결코 결과가 아닌 나의 의지, 선의지와 연결된 것만이, 그러니까 순수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 이 칸트의 의무론이죠. 갑. 을. 행위가 가져다주는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계산해보라면 양을 계산할 수 있는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이죠. 강도, 지속성, 확실성, 순수성, 범위성, 다산성, 금저성 이런 것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병. 공리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쾌락의 종류를 나누고 있으면 미래 입장이죠. 벤담은 쾌락의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갑을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이것도 1번이 답이에요. 칸트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경향성이 절대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적 경향성, 말도 안 돼요. 1번 틀린 거예요. 을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계산할 수 있다고 보고 벤담은 병은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수준 높고 고상한 쾌락 추구한다고 봤죠. 병은 을과 달리 쾌락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고 갑을병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행위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자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이 생윤스럽죠. 갑을병 입장에서 다음에 K씨에게 제시할 적절한 조언. K씨는 말기암 환자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심리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대요. K씨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명치료, 우리 배웠던 내용, 안락사하고도 연결이 됐던 내용인데 중단해달라고 의사한테 요청했는데 칸트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칸트는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을, 당신의 선택이 가져올 쾌락의 강도와 파급 범위를 고려해야 되겠죠. 계산하고 있죠 지금. 벤담. 밀,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건 자연법 사상가죠.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인지를 따져보는 건 공통적인 행위공리주의자들이 하는 거니까 벤등한 밀의 공통점이 맞죠. 그래서 니은일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오늘 쭉 10문제 따라봤더니 여러분들 OX 퀴즈 정말 중요하다는 거 딱 느낌 오시겠죠. 그리고 문제 풀 때 개념 정리했던 거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셔야 만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언급해 드렸듯이 오늘 1등급 TS 항상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15가지 선 중에 하나 중요한 거 갖고 왔는데요. 메탈유학은 윤리학의 문제가 언어 분석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O인지 X인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 15가지 OX 선지와 만점 마무리 1회 11번부터 20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